할머니, 솔직히 이 큰 집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불과 3시간. 옥탑방 계약했어요. 월세 35만 원. 76살 한미라는 52년을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탐욕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를. 사연 시작 전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낡은 2층 단독주택의 다락방에서 한 노인이 캔버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우진 80살의 무명 화가였죠. 그의 손은 떨렸지만 붓을 쥔 손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아내 한미라는 다락방 계단 아래에서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76살 52년을 함께한 반려자였습니다. 미라는 남편이 평생 단 한 점도 팔지 못한 화가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노을이 다락방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정우진의 하얀 머리칼을 물들였어요. 그는 붓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정우진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네, 왜요? 미란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나중에 다락방 붉은 천 밑을 꼭 봐줘요. 정우진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약속해줘요. 꼭 봐줘야 해요. 남편의 눈빛이 이상하게 간절했습니다. 미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꼭 볼게요. 그날 밤 정우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내내 아내의 손을 계속 쳐다봤어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말이죠. 이틀 후 아침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여보. 미란의 비명이 2층 집을 울렸어요. 정우진이 아틀리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뇌졸중이었죠. 구급차가 도착했고 남편은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족분들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녀 한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좀 와줄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 지금 회사 회의 중인데요. 저녁에 갈게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관심했어요.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우진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고 호흡은 약해졌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매일 병원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손녀 지우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제가 바빠서요. 할아버지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7째 날 새벽 정우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52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떠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평생 무명으로 살았던 화가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죠. 조문객은 고작 5명이었어요. 손녀 한지우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약혼자 최민석이 서 있었어요. 둘은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했지만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우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민석과 무언가 속삭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미라는 영정사진 속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정우진은 웃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파리 유학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왜 그런 말을 남기신 거예요? 붉은 천미치라니. 미라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그 의미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3일장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9시였습니다. 미라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52년을 함께 살던 집이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지우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단호하고 냉정한 기운이 느껴졌죠.
미란이 거실로 나가자 지우와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지우야,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니? 할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우가 소파에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말이죠. 미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손녀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뭔데 그러니?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우가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이 집 말이에요. 할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니?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 이 2층 집을 관리하실 수도 없으시잖아요. 민석이 거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갑게 들렸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할머니를 위해 작은 곳을 알아봤어요. 지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월세 계약서였죠. 옥탑방이에요. 월세 35만 원. 할머니 혼자 지내시기엔 충분해요.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할머니. 이 집은 전세 놓을 거예요. 민석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동네 시세로는 전세 3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저희 결혼 자금하고 빚 정리하는 데 쓸 거예요. 결혼 자금? 빚? 미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할머니,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할머니는 이제 연금으로 충분히 사실 수 있고요. 연금이 얼마나 되는데 한 달에 겨우 40만 원이야. 그래도 옥탑방 월세 내고 나면 5만 원은 남잖아요. 생활비로 쓰세요. 지우의 말에 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키운 손녀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지우야, 이 집은 너희 할아버지가 평생 그림 그리던 곳이야. 추억이 가득한 곳이고. 할머니, 추억은 마음속에 담으시면 되잖아요. 지우의 차가운 말에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흘 후면 이사 가셔야 해요. 이미 전세 계약자 구했거든요. 민석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미라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다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2장 강제 이주의 날. 이삿날 새벽 한미라는 52년을 살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거실 벽에는 남편이 그린 그림들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못자국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지우야, 정말 이렇게 해야만 하니? 미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손녀의 마음이 바뀌길 바라는 심정이었어요. 할머니, 이미 다 정리됐어요. 전세 계약자가 오늘 오후에 와요. 지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공인중개사를 불러놨고 이삿짐 센터도 예약해둔 상태였어요. 오전 9시 이삿짐 기사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미란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작은 박스 5개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버리는 거죠? 기사 한 명이 다락방에서 낡은 캔버스들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정우진이 평생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잠깐, 그건.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먼저 대답했어요. 네, 다 버려주세요. 쓰레기예요. 지우야, 그건 너희 할아버지가 평생 그린 그림들이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그림들 아무도 안 사요. 평생 단 한 점도 못 팔았잖아요. 보관만 하면 뭐해요? 지우의 차가운 말에 미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건. 할머니,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옥탑방은 좁아요. 그런 큰 그림들 둘 데도 없고요. 민석이 거들었습니다. 그는 계속 시계를 보며 조바심을 냈어요. 기사들은 캠퍼스들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요.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혼이 담긴 작품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는 모습이 너무나 참혹했어요. 할머니, 빨리 준비하세요. 옥탑방 열쇠 받으러 가야 해요. 지우가 재촉했습니다.
미라는 마지막으로 2층 다락방을 올려다봤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렸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무언가를 말하려 했었죠. 다락방 붉은 천 밑을 봐줘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인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할머니, 빨리요. 지우의 재촉에 미라는 마지못해 집을 나섰습니다. 옥탑방은 서울 서대문구 낡은 다세대 주택 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미라는 좁은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야 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76살의 노인에게는 너무나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올라오세요. 지우가 먼저 올라가며 말했지만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5층에 도착하자 좁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앞에서 지우가 멈춰 섰어요. 여기에요. 문을 열자 비좁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고작 10평 남짓한 원룸이었어요. 천장은 낮았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어요. 여름엔 더울 것 같았고 겨울엔 추울 게 뻔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보일러도 나오고 화장실도 있어요. 지우가 마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살 곳이니? 미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52년을 살던 2층 단독주택에서 이런 곳으로 쫓겨나다니요. 네. 월세는 35만 원이에요. 매달 25일까지 제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돼요. 지우가 계좌번호를 적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관리비는요? 5만 원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 원이네요. 민석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40만 원. 내 연금이 고작 40만 원인데. 할머니 연금으로 딱 맞네요. 생활비는 절약하시면 되고요. 지우의 말에 미라는 기가 막혔습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절약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저희는 갈게요. 할머니 잘 지내세요. 지우와 민석이 돌아섰습니다. 미란을 옥탑방에 남겨두고 떠나려는 거였어요. 지우야. 미란이 손녀를 불렀습니다. 네. 가끔이라도 와줄 수 있니? 외로울 것 같아서. 할머니, 저도 바빠요.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전화는 가끔 드릴게요.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옥탑방에 울렸어요. 미라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박스 5개만이 그녀와 함께 남았어요. 작은 창문으로 회색빛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마치 미란의 마음처럼요. 그날 밤 미란은 박스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의 낡은 시계, 결혼 반지, 그리고 낡은 앨범 한 권이 전부였어요.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정우진과 미란의 사진이 있었어요. 둘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미란은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사진을 적셨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미라는 좁은 옥탑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을 먹을 의욕도 없었어요. 간단히 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연금 40만 원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거든요. 셋째 날 오후 미란은 옥탑방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락방 붉은 천 밑을 봐줘요.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던 건데 확인도 못하고 집을 나왔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집은 전세 세입자가 들어간 상태였어요. 어떻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미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미란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송재혁이라고 합니다. 정우진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재혁 씨. 미라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대학 강사로 있을 때 가르쳤던 학생이었습니다. 장례식에 못 가서 죄송합니다. 해외 출장 중이었거든요. 뒤늦게나마 조문하러 왔습니다. 송재혁이 봉투를 건넸어요. 부의금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미란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송재혁은 옥탑방 안을 둘러보며 놀란 표를 감추지 못했어요. 선생님의 부인이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계세요? 응. 손녀가 여길 구해줬어. 송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선생님 작품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작품들? 다 버렸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렸다고요? 송재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녀가 쓰레기라고. 이삿날 다 버렸어. 세상에. 송재혁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초기 작품들도요? 70년대에 그리신 작품들도 버리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 다락방에 있던 건 못 봤는데. 미란의 말에 송재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중요한 걸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락방이요? 혹시 선생님께서 뭔가 말씀하신 거 없으세요? 미란은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사실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상한 말을 하셨어. 다락방 붉은 천 밑을 보라고. 붉은 천이요? 송재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어르신, 그게 정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세입자가 들어갔는데 설득해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송재혁의 다급한 목소리에 미라는 놀랐습니다. 도대체 다락방에 뭐가 있기에 이렇게 급하게 구는 걸까요? 송재혁은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송재혁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요. 그는 10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르신, 일단 그 집으로 가봐야 합니다. 제가 변호사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세입자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송재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중요한 유품을 찾으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1시간 후 미란과 송재혁은 은평구 옛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이미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던 거죠. 송재혁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여자가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전 주인의 지인입니다. 급히 찾아야 할 물건이 있어서요. 무슨 물건인데요? 고인이 된 분께서 남기신 중요한 유품입니다. 다락방에 있는데 잠깐만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세입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고는 마음이 약해진 듯 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빨리 해주세요. 저도 정리 중이거든요. 고맙습니다. 미란과 송재혁은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자 익숙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남편이 평생 그림을 그리던 곳이었습니다. 붉은 천이 어디 있을까요? 송재혁이 다락방을 둘러봤습니다. 저기요. 미란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낡은 붉은 벨벳 천이 보였어요. 무언가를 덮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송재혁이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밑에는 낡은 가죽 포트폴리오가 있었어요. 크기로 보아 대형 캔버스를 보관하는 용도인 것 같았습니다. 이게 미란이 숨을 죽였습니다. 송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포트폴리오를 열었어요. 안에는 3점의 그림이 곱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꺼내는 순간 송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상에, 이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림은 추상화였습니다. 강렬한 붉은색과 푸른색이 화폭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격렬하면서도 섬세한 붓터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뭔가요? 그게 중요한 그림인가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에 대해 잘 몰랐어요. 평생 남편의 그림을 봐왔지만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송재혁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림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세 점 모두 비슷한 화풍이었어요. 70년대 특유의 추상 표현주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그림들의 뒷면을 봐도 될까요? 송재혁이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림을 뒤집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우진의 필체였어요. 1974년 파리 유학 시절. 미란아, 이건 우리의 미래야. 미라는 남편의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까지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 이 그림들이 언제 그려진 건지 아세요? 1974년이라고 써 있네요. 남편이 프랑스에 잠깐 유학 갔을 때예요. 미라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어요. 남편은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중도에 귀국해야 했죠. 미란이 병원비가 필요했거든요. 첫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한 시기였어요. 그 시절 그림이었구나. 미란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송재혁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왜요? 팔린 적도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최근 국제미술계에서 70년대 한국 추상미술이 재조명받고 있거든요. 송재혁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해외 경매 사이트였어요. 보세요. 이 작가는 정우진 선생님과 같은 시기에 파리에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작품이 5억에 낙찰됐어요. 화면을 본 미라는 놀랐습니다. 남편의 그림과 비슷한 화풍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남편 그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감정을 받아봐야 하지만요. 송재혁은 조심스럽게 그림들을 다시 포트폴리오에 넣었습니다. 어르신, 이걸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 감정사에게 의뢰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아는 감정사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분이에요. 내일 당장 연락해 보겠습니다. 둘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다락방을 내려왔습니다. 세입자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차에 타자 송재혁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따님이나 손녀분께 이 사실을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아무한테도. 당분간 비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 송재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이 그림들의 가치가 확인되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라는 손녀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옥탑방으로 내쫓았던 손녀였죠. 알겠어요. 비밀로 할게요. 이틀 후 송재혁이 다시 옥탑방을 찾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50대 중반의 남자가 동행했어요. 어르신,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감정사입니다. 홍성민 선생님이세요. 홍성민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작품 좀 볼 수 있을까요? 미라는 포트폴리오를 꺼냈습니다. 홍성민은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그림들을 살펴봤어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작품이네요. 홍성민은 확대경으로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서명, 물감의 상태, 캔버스의 재질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진 선생님 작품이 맞습니다. 1974년작이고요. 보존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그럼 얼마나 되나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홍성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경매에 나가봐야 알 수 있지만 최소한 각 점당 10억 원 이상은 될 겁니다. 10억 원이요? 미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네. 세 점이니까 총 30억 원 이상이죠. 해외 경매에 나가면 더 높은 가격도 가능합니다. 송재혁이 덧붙였습니다. 70년대 한국 추상미술의 잃어버린 고리예요. 정우진 선생님이 파리 비엔날레 출품 직전에 귀국하셔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들입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2년을 가난하게 살았던 남편이 이런 보물을 남겼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런 걸.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홍성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작품들을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도 밟으셔야 하고요. 무슨 절차요? 재산 보호 조치입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야 하거든요. 송재혁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서진 변호사님인데 미술품 관련 법률 전문가예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미라는 혼자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5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었죠. 여보, 당신은 왜 이걸 팔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 그림들을 미란을 위해 남겨둔 거였어요. 자신이 죽은 후 아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죠. 당신, 고마워요. 미라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꺼내 그림 옆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윤서진 변호사를 만나 법적 보호 조치를 완료했어요. 그림들은 은행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됐고 재산 보호 신청도 마쳤습니다. 송재혁은 조심스럽게 미술계에 소식을 흘렸습니다. 정우진의 잃어버린 작품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한 미술 전문지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재발견된 70년대 추상화가 정우진. 파리 시절 작품 3점 공개 예정. 기사에는 그림의 사진이 함께 실렸어요. 작지만 선명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지우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혼자 최민석이 커피를 사들고 왔어요. 지우야, 이거 봤어? 민석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미술 전문 사이트였어요. 뭔데? 지우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화면에는 할아버지 정우진의 그림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정우진 화백의 재발견, 작품 가치 30억 원 이상 추정. 뭐라고?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1974년 파리 시절 작품 3점. 국제미술계 주목. 각 점당 최소 10억 원 이상 평가. 국내 경매 사상 최고가 예상. 지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쓰레기라고 버렸던 할아버지의 그림이 30억 원이라니요. 여보, 이거 할아버지 그림 맞지? 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맞아. 분명히 맞아. 그럼 우리가 버린 그림 중에 이것들도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못 봤어. 다락방에 있었나 봐. 지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이 그림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할머니한테 연락해봐야겠어. 지우는 즉시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왜 안 받는 거야? 지우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민석과 함께 옥탑방을 찾아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지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할머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미란이 문을 열었어요. 지우야? 무슨 일이니? 미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손녀가 일주일 만에 처음 찾아온 거였거든요.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지우는 대답도 듣기 전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미란이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봤어요? 지우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미술 전문지 기사였어요. 미란은 기사를 보고 침묵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아버지 그림 맞죠? 그림 어디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왜 그걸 알아야 하니? 미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죠. 저도 손녀잖아요. 그래, 손녀지. 나를 옥탑방으로 내쫓은 손녀. 미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할머니,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지우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다고. 너희가 결혼 자금 필요하다고 내 집을 빼앗고 나를 여기로 쫓아낸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니? 할머니. 지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석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 그림들은 가족 재산이에요. 가족 재산? 미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 재산을 운운하는구나. 할머니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법적으로 저희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권리? 좋아. 그럼 변호사한테 물어보렴. 뭐라고요? 미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서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지금 제 손녀가 와서 그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윤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스피커폰으로 바꿔주세요. 미란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한미란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 윤서진 변호사입니다. 지우와 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림들은 이미 법적 보호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고인이 된 정우진 화백이 배우자인 한미란 어르신께 남긴 유품으로 확인됐고요. 하지만 저희도 상속권이.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상속권을 주장하시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는데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요? 첫째,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십니다. 둘째, 해당 유품은 배우자를 위해 특별히 남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셋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학대한 증거가 있으면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학대라니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76세 노인을 35만 원짜리 옥탑방으로 강제 이주시킨 것.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윤서진의 차갑고 정확한 말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고드립니다. 어르신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하시면 즉시 고소 조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옥탑방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와 민석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할 말이 그거니? 미안하다는 말은 안 나오고. 미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지우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진정성이 없었어요. 그냥 가거라.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 미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나가. 미란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우와 민석은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계단을 내려가며 지우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30억이 날아간 거야. 민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야겠어. 그냥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아까 들었잖아. 승소 가능성 없다고. 그래도 해봐야지. 30억이야, 30억. 민석의 목소리에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녀의 변한 모습이 너무나 슬펐어요. 여보, 우리 손녀가 이렇게 변했어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나 봐요. 미라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송재혁이었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정우진 화백의 회고전을 열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기증하시면 큰 세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요. 기증이요? 네. 물론 전부 기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점만 기증하셔도 됩니다. 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어르신 조심하세요. 소문이 퍼지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라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기 때문이죠. 마치 돈이라는 탐욕이 인간의 본성을 가려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란이 옥탑방 계단을 올라가는데 낯선 남자 2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미란 씨 맞으십니까?
한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모 법무법인 변호사였어요. 누구세요? 저희는 한지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상속 관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손녀가 정말로 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윤서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손녀가 정말로 소송을 걸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워야 하나요? 윤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르신, 진짜 가족이라면 76세 노인을 옥탑방으로 내쫓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소송을 걸지도 않고요. 그 말이 미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준비하세요, 어르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02호 법정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원고 측 변호사석에는 한지우와 최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 김동현은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어요. 승소율이 높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피고 측에는 한미란이 윤서진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한 달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76살 노인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제32차 변론 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김동현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고인 정우진 화백의 직계 손녀입니다. 민법 1003조에 따라 당연히 상속권을 가집니다. 그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미술품은 고인의 유품으로서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피고 한미라는 이를 독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서진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해당 미술품은 고인이 배우자를 위해 특별히 숨겨둔 것입니다. 유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증인을 신청합니다. 송재혁 미술평론가입니다. 잠시 후 송재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정우진 화백의 제자였습니다. 30년 전부터 선생님의 작품 활동을 지켜봤습니다. 고인이 해당 작품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네.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술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죽으면 미란 여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봐 걱정이라고요. 송재혁이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파리 시절 그림들을 아껴뒀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고 믿으셨던 거죠. 오직 부인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김동현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그건 증인의 추측 아닙니까? 녹음이나 문서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서류가 있습니다. 송재혁이 한 장의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10년 전 선생님께서 제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재판장이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재혁아, 내가 파리에서 그린 그림들을 미란이한테 남기려고 해. 내가 죽으면 그 아이가 혼자 남을 텐데 경제적으로 힘들까봐 걱정이야. 그림들이 언젠가 빛을 보면 미란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동현 변호사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집을 빼앗기고 월세 35만 원짜리 옥탑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건 제 결정이었습니다. 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경고했습니다. 윤서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오히려 그 점이 원고의 상속권 박탈 사유입니다. 민법 1409조 2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학대한 자는 상속권을 잃습니다. 학대라니요. 저는 그냥. 지우가 항변했지만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원고 측은 76세 노인을 강제로 이주시킨 것에 대해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김동현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그것은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자금과 부채 문제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요? 윤서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원고 한지우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피고를 옥탑방으로 보낸 다음 달부터 명품 구매 내역이 급증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내역이 표시됐습니다. 420만 원짜리 핸드백, 280만 원짜리 신발, 350만 원짜리 시계. 지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할머니를 옥탑방에 보내놓고 명품을 사신 거군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셨다면서요? 윤서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재개합니다. 법정이 파했습니다. 휴게실에서 지우는 민석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했어야지. 나도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 우리 지금 지고 있잖아. 그때 김동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뭔데요? 합의를 시도하는 겁니다. 일부라도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편 미라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송재혁이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피곤하네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바로 그때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라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 있니?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합의하면 안 될까요? 합의? 네. 그림 30억 원 중에서 10억만 저희한테 주시면 소송 취하하겠습니다.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거니? 할머니. 지우야, 내가 왜 이 힘든 재판을 하고 있는지 아니? 돈 때문 아니에요? 아니야. 미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었어. 가족이 뭔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이야. 할머니, 저도 반성했어요. 그러니까. 반성했다고. 지금도 10억을 달라고 하잖니.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요. 살아야 한다고 할머니를 옥탑방으로 내쫓은 거니? 살아야 한다고 할아버지 그림을 쓰레기통에 버린 거니?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거라. 법정에서 결과를 듣자.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해당 미술품은 피상 속인 정우진이 배우자 한미란을 위해 특별히 남긴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원고 한지우는 피상 속인의 배우자를 학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법 1409조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송재혁과 윤서진이 함께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윤서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밖으로 나오자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이겼어요. 하지만 기쁘지가 않네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녀와의 관계는 영원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승소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일주일 후 지우는 민석과 결별했습니다. 당신 할머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민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돈도 사랑도 가족도 모두 잃었어요.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전화는 더 이상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지우는 텅 빈 원룸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탐욕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것입니다. 판결이 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는 특별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정우진 화백해고전. 잊혀진 천재의 재발견. 거대한 현수막이 미술관 정문에 걸렸습니다. 송재혁이 기획을 맡았고 미술관 측이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미라는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림들이 하얀 벽면에 정갈하게 걸려 있었어요. 파리 시절 세 점의 작품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르신, 어떠세요? 송재혁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꿈만 같아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진 선생님은 진정한 예술가셨습니다. 다만 시대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전시장 한쪽에는 정우진의 삶을 정리한 연표가 있었습니다. 1948년 출생, 1972년 서울대 미술대학 졸업, 1973년 프랑스 파리 유학, 1974년 경제적 이유로 귀국, 이후 50년간 무명 화가로 활동. 미라는 연표를 보며 남편의 일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들이었어요. 어르신 결정하셨어요? 기증 말입니다. 송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3점 중 2점을 미술관에 기증하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남편의 예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송재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분과 평생을 사셨네요. 기증 가치는 24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미라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었어요. 남은 한 점은 경매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개막식 날 미술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술계 인사들, 언론,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까지 북적였어요. 미라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76살의 나이에도 그녀는 품이 있어 보였어요. 이제 미란 여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제 남편 정우진은 평생 가난한 화가였습니다. 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단 한 점도 팔지 못했죠.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52년을 꿋꿋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제게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그림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남편의 예술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전시장을 가득 채웠어요. 개막식이 끝나고 언론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여사님, 손녀분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가족과 법정에서 싸워야 했다는 게 슬플 뿐이에요. 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으신 거 아닙니까? 권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돈 앞에서 사람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란의 말에 기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남은 그림 한 점을 경매에 넘길 겁니다. 그 돈으로 무명 예술가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남편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예술가들이 많으니까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한 달 후 서울 옥션 경매장에서 정우진의 남은 작품이 경매에 올랐습니다. 시작가는 12억 원입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13억, 15억, 18억. 가격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국내외 컬렉터들이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20억, 23억. 최종 낙찰가는 25억 원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어요. 미라는 경매장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평생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남편의 그림이 25억에 팔린 거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 그림이 드디어 인정받았어요. 미라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미라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25억 원으로 정우진 미란 예술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는 예술가들을 돕는 재단이 될 겁니다. 여사님, 손녀분께는 한 푼도 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에요. 교훈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 가족의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미라는 새로 구한 작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옥탑방은 나왔지만 은평구 옛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추억이 너무 많은 곳이었거든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미란이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녀였어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죄송합니다. 지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할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석이랑 헤어졌어요. 친구들도 다 떠났고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미라는 조용히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일어나거라. 하지만 일어나라고 했어. 지우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원한 건 내 돈이 아니야. 내가 사람다워지는 거였어. 할머니,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하지만 우리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정말로 변했다면 시간이 필요할 거야.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정말이세요? 지우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재단에서 일해. 무급자원봉사로 말이야. 1년 동안 무명 예술가들을 도우면서 내가 진짜 변했는지 보여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지우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에서 매일 출근해서 예술가들을 도왔어요. 명품 가방 대신 낡은 가방을 들고 다녔고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옷을 입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지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탐욕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온화한 표정이 자리 잡았어요. 미라는 멀리서 그런 손녀를 지켜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우진 미란 예술재단은 서울 종로구에 자리를 잡았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전시 공간이었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무명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실이었습니다. 한지우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했습니다. 재단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무급이었습니다. 지우 씨, 오늘 신청자 면접이 5건 있어요. 동료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신청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화가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준서라고 합니다. 청년은 긴장한 표정으로 포트폴리오를 펼쳤습니다. 지우는 그림들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왜 그림을 그리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반대하세요. 돈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돈만 쫓던 자신의 모습 말이죠. 준서 씨, 예술은 돈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진심이 담긴 작품은 언젠가 빛을 봅니다. 정말요? 네. 우리 재단이 1년간 지원해 드릴게요. 작업실과 재료비,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비도 드릴 거예요.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미란이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요즘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어요. 할머니. 지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일은 어땠니? 좋았어요.
5명 중 3명을 선정했어요. 정말 재능 있는 친구들이에요. 미라는 손녀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둘은 3층 작업실로 올라갔습니다. 10명의 예술가들이 열심히 작업 중이었어요. 한 청년이 거대한 캔버스 앞에서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에서 남편을 떠올렸어요. 저 친구는 누구니? 박민준이라고 해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미대를 포기했대요. 지금은 여기서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미라는 박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작품이 참 좋네요. 청년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세상에 전해집니다. 미란의 말에 청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6시 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식사한 게 벌써 50번이 넘었어요. 지우야, 이제 급여를 받아도 될 것 같구나.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아직 멀었어요. 제가 할머니께 진 빚을 생각하면.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변했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잖니. 할머니, 저는 돈 때문에 할머니를 옥탑방으로 내쫓았어요. 할아버지 그림을 쓰레기라고 버렸고요. 그런 제가 어떻게.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지. 미란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한 달 후, 재단에서는 첫 번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재단 소속 예술가 10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였어요. 개막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미술계 인사들과 언론,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까지 북적였죠. 지우가 개막사를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진 미란예술재단 사무국장 한지우입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1년 전 저는 돈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보다 돈이 중요했고 예술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곳에서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전시회는 꿈을 포기하지 않은 예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붓을 놓지 않은 분들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작품 30점 중 20점이 팔렸어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예술가들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박민준의 작품도 팔렸습니다. 300만 원이었어요. 정말 제 그림이 팔린 거예요? 청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요. 당신 재능을 알아본 분이 계신 거예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란과 지우는 재단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남편이 남긴 선물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기뻐. 저도 행복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둘은 잠시 침묵 속에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네, 할머니.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진짜 가족으로. 미란의 말에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다시 할머니 손녀가 될 수 있나요? 넌 항상 내 손녀였어. 다만 길을 잃었을 뿐이야. 미란이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우야. 둘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정식으로 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액수였지만 지우는 만족했어요. 그리고 미라는 은평구 옛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세입자가 이사를 가서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와 함께 집안을 둘러봤어요. 다락방에 올라가니 남편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물감 자국 붓들, 그리고 캔버스들이었죠. 할머니, 여기서 다시 사실래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 집은 다른 용도로 쓸 거야. 무슨 용도요? 정우진 기념관. 남편의 작업실을 그대로 보존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3개월 후 정우진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층은 전시 공간, 2층은 남편의 작업실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이었어요. 개관식에는 송재혁과 윤서진 변호사도 참석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송재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기뻐할 것 같아요. 자신의 예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걸 말이에요. 미라는 2층 작업실로 올라갔습니다. 정우진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의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선물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있어요. 미라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작업실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바라던 일이 이뤄졌어요. 지우가 변했어요. 진짜 사람이 됐어요. 석양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작업실을 가득 채웠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따뜻한 5월의 아침이었어요. 한미라는 78살이 됐습니다. 머리는 더 하얘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그녀는 정우진 기념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커피 드세요. 한지우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35살이 된 지우는 이제 재단 이사로 승진했어요. 고맙다. 미라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죠?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남편이 떠난 지 3년째 되는 날이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념관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지금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럴까? 당연하죠. 재단은 이제 100명이 넘는 예술가들을 도왔어요. 기념관에는 매달 1000명 이상이 방문하고요. 지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우진 미란예술재단은 국내 최고의 예술 지원 기관으로 자리 잡았어요. 바로 그때 송재혁이 기념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도 이제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정우진 화백의 작품을 영구 소장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70년대 한국 추상미술 특별전에 전시하고 싶다고 하네요. 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꿈꾸던 파리였어요. 50년 전 경제적 이유로 중도 귀국해야 했던 그곳이었죠. 그럼 승낙해야겠네요. 어르신께서 직접 참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개막식에 초대받으셨어요. 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우야, 나랑 같이 갈래? 정말요? 저도 가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함께 가자. 한 달 후 미란과 지우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송재혁도 함께였어요. 오르세 미술관은 센 강변에 위치한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미라는 50년 전 남편과 함께 걸었을 이 거리를 다시 밟았어요. 여보, 내가 왔어요. 당신 대신 말이에요. 미라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유럽 전역의 미술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정우진의 작품 3점이 특별전 중앙에 걸려 있었어요. 레이디스 앤 젠틀맨, 미스터 정우진의 부인 한미란 여사를 소개합니다. 사회자가 영어로 소개했습니다. 미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섰어요. 제 남편 정우진은 50년 전 이곳 파리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미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접어야 했죠. 그 후 50년간 고국에서 무명 화가로 살았습니다. 관객들이 숙연하게 경청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까지도 이곳 파리를 그리워했어요. 자신의 예술이 인정받는 날을 꿈꿨습니다. 오늘 그 꿈이 이뤄졌네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그림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개막식 후 미란과 지우는 센 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후회 없으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뭐가? 그림들을 기증하신 거요. 팔았으면 수백억을 받으셨을 텐데. 미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단다. 남편의 예술이 세상에 영원히 남는 것. 그게 더 가치 있어. 저도 이제 알아요. 3년 전에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아니야. 그때 내가 있었기에 내가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었어. 할머니. 지우야, 고마워. 변해줘서. 두 사람은 생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미라는 은평구 기념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2층 작업실에 올라가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파리 다녀왔어요. 당신 그림이 오르세 미술관에 걸렸어요. 미라는 사진 속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도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100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우리 재단 덕분에 꿈을 이어가고 있고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당신이 남긴 선물 덕분이에요. 그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해준 시험이었죠. 미라는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의 붓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다락방 붉은 천 밑에 정말 우리의 미래가 있었네요. 돈이 아니라 사랑이요. 그때 아래층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시러 가요. 미라는 일어서며 남편 사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여보. 1층으로 내려오니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새로운 얼굴이 있었어요. 할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젊은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재단에서 도움받은 화가예요.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사귀고 있어요. 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구나. 이준혁 씨도 예술가시군요. 네. 지우 씨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네. 서로 아껴주고 살아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셋은 함께 기념관을 나섰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손녀 행복해 보이죠? 당신이 걱정하던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정우진의 작품이 국제경매에서 40억 원에 낙찰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언론은 다시 한번 한미란을 찾아왔어요. 여사님, 작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후회되지 않으세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제가 가진 건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거니까요.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손녀, 꿈을 이룬 예술가들, 그리고 남편의 영원한 작품들이요. 이게 진짜 부자 아닐까요? 기자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지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내일 점심 함께 해요. 미라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일 보자. 그녀는 남편의 작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당신이 남긴 세상에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진 속 정우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캠퍼스 앞에 앉아 꿈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정우진 미란 재단의 지원을 받으며 말이죠. 그리고 그 꿈들이 언젠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요. 미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남긴 건 그림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서울의 밤을 수놓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정우진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남긴 세상을 바라보며 말이죠.